마지막 선택. 엄마, 제가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요? 600만 원이나 되는데 저희도 애들 학원비 내기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지는 신호음과 함께 67세 박미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이 꽂혔습니다. 병원 복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더 미루시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600만 원. 30년 넘게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며 모은 돈은 딸 결혼시키고 사위 사업자금 대주고 외손녀 영어 유치원비 대주느라 통장에는 고작 18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전화한 딸 박소영. 그리고 사위 김재훈. 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바로 사흘 후 딸 내외가 3억짜리 외제차를 뽑고 제주도 리조트에서 사위 부모님 환갑잔치를 5천만 원 규모로 성대하게 치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부 무너지는 삶. 새벽 4시 30분 박미숙은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매일 12시간씩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한 지 벌써 32년째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딸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딸 소영은 10년 전 결혼해서 나갔고 작은 딸 소희는 5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오늘도 힘내볼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다가 갑자기 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눈앞이 점점 더 흐려지고 두통이 머리를 조여왔습니다. 미숙은 간신히 포장마차 문을 닫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뜬 미숙의 시야는 여전히 뿌옇고 흐렸습니다. 안과 전문의 이준호가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미숙 환자분,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양쪽 눈 모두 수술이 필요한 상태예요. 백내장이요? 네, 오래 방치하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 안에 수술 받지 않으시면 실명 위험이 큽니다. 이준호 의사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나? 양쪽 눈 수술의 입원비, 검사비 포함해서 약 6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선납금으로 4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600만 원. 미숙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를 팔아도 재료비, 장소 임대료를 빼면 하루 순수익은 7만 원 남짓. 게다가 2년 전 딸 소영이 사위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빌려간 5천만 원도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얼마나 있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어본 잔액은 18만 2,340원.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 있으신가요? 수술 동의서에 가족 서명도 필요하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미숙은 주저하며 큰딸 소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실 소영과는 몇 달째 제대로 된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에도 바쁘다며 금방 끊기 일쑤였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애들 학원 보내느라 바쁜데요. 딸의 목소리는 어딘가 차갑고 귀찮아하는 투였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왔어. 백내장이래.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한대. 네, 백내장이요? 엄마 나이면 다 그렇잖아요. 안경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실명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 수술비가 600만 원 정도 드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600만 원이나 되는데. 저희도 애들 학원비, 관리비 내기 바빠요. 재훈 오빠도 요즘 사업 때문에 돈이 빠듯하다고 그러고. 소영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소영아, 엄마 눈이 안 보이게 되면 에이, 엄마 의사들이 다 그래요. 괜히 겁주는 거예요. 집에서 푹 쉬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저도 지금 애들 교육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2년 전에 빌려준 그 돈은 엄마, 그 돈 얘기 또 하시려고요? 그거 사업 망해서 다 날아갔다니까요. 나중에 얘기해요, 바빠서.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2년을 뭐하러 살았나? 그 이후 충격적인 진실. 미수가 괜찮아? 다음 날 오후 병실에 미숙의 옛 친구 이경숙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순대 가게를 하는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경수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얼굴이 왜 이래? 소영이한테 연락은 했어?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거절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수가 이거 좀 봐. 경숙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자동차 영업하는데 오늘 강남 전시장에 찍은 거래.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 같아? 사진 속에는 번쩍번쩍한 외제차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소영과 사위 재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오늘 오전이래. BMW 7 시리즈인데 3억 넘는다고 하더라고. 계약금만 5천만 원 넣었대. 뭐라고? 혹시 소영이는 엄마 병원에 온 거 알아?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600만 원이 없다던 딸이 오늘 3억짜리 차를 샀다니. 경수가 그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경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사진을 확대하자 소영과 재훈 뒤로 화려한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제주 신라호텔 환갑잔치 예약 확정. 경숙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내 아들이 그러는데 사위 아버지 환갑잔치를 제주도에서 한대. 친척들 왕복 항공권에 2박 3일 숙박까지 다 제공한다고 하더라고. 최소 5천만 원은 들 거래?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6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딸이 오늘 3억짜리 차를 사고 사흘 후 5천만 원짜리 환갑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나 미숙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에게 수술비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 2년 전 빌려준 5천만 원도 돌려받지 못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딸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까지. 경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나쁜 년들이 어딨어? 미수가 당장 다시 전화해봐.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또 전화하세요? 소영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저요? 집에 있는데요, 왜요? 자세 차 샀다며?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BMW 3억짜리 계약금 5천만 원. 엄마, 그건 재훈 오빠 사업이 잘 돼서. 그래? 그럼 사흘 후 제주도 환갑잔치는 5천만 원짜리? 소영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장인어른 환갑이잖아요. 한 번쯤은 크게 해드려야죠. 너희가 그걸 다 준비한 거니? 내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사업자금도 대주시고. 미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에게는 600만 원이 없다던 딸이 장인어른에게는 8천만 원 넘는 돈을 선뜻 쓰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엄마가 실명할 수도 있다는데 600만 원이 없다고 했잖니? 근데 8천만 원은 있다고? 엄마, 그건 다르잖아요. 장인어른은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다고요. 엄마는? 엄마는 너한테 뭘 해줬는데? 엄마는 부모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뚜뚜뚜 딸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32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떡볶이를 팔며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소영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명절도 없이 일했던 날들. 소영이 결혼할 때 시집살이 안 하게 해주려고 전세금 전부를 보태준 일. 손녀가 태어났을 때 베이비시터비 대신 1년간 육아를 도맡았던 시간들.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산부 운명의 만남. 그날 저녁 미숙은 병실에서 퇴원 수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니 집에 가서 조용히 시력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이 흐릿해서 밖의 풍경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박미숙 씨 아니세요?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의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최정희예요. 40년 전 은평구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순간 미숙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미숙이 처음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을 때 옆에서 김밥집을 하던 정희였습니다. 둘은 친자매처럼 지냈지만 정희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하듯 떠난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희야, 정말 정희 맞니? 두 사람은 40년 만에 재회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숙아, 여기서 뭐해? 어디 아파? 별거 아니야. 눈이 좀 안 좋아서. 무슨 별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래? 정희는 미숙의 손을 잡고 병원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숙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백내장 진단을 받은 것, 딸에게 거절당한 것, 딸이 같은 날 3억짜리 차를 사고 5천만 원짜리 잔치를 준비하는 것까지.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괜찮아. 이제 포기했어. 집에 가서 그냥 안 돼. 정희가 미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숙아, 너 기억나? 40년 전에 내가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칠 때 내가 마지막 남은 300만 원을 통장째 나한테 준 거? 그건 그때 내가 급했으니까. 그 돈 덕분에 나 살았어. 그 돈으로 부산에 내려가서 공장 밑바닥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섬유회사 운영하고 있어. 정희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희 텍스타일 대표이사 최정희. 미숙아, 그때 내가 준 300만 원. 이자 쳐서 지금 3억은 될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나를 믿어준 거였어.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너만 나를 도와줬잖아. 정희는 즉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 나 최정희야. 지금 삼성서울병원 안과에 있는데 내 친구 수술비 처리해줘. 응. 600만 원 바로 입금해줘. 미숙은 깜짝 놀라며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희야, 안 돼. 그렇게 큰 돈을. 야, 미수가 40년 전 내가 나한테 그냥 준 거 기억 안 나? 이건 당연한 거야. 10분도 안 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수술비는 전액 처리되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지? 갚긴 뭘 갚아. 내가 평생 내한테 빚진 채로 살았는데.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4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부산에서 작은 섬유 공장을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200명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수가 딸한테는 이 얘기했어?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아. 이젠 기대도 안 해. 미수가. 근데 혹시 너 재산 같은 거 있어? 재산? 무슨 재산? 전세, 사는 집,
하나가 다야. 시장 포장마차 자리는? 그건 임대야 월세 내고 쓰는 거지. 다른 건? 땅이나 건물 같은 거? 글쎄, 20년 전에 남편이 사놨던 땅이 하나 있긴 한데, 경기도 어디 산골이라 아무 쓸모가 없어. 어디인데? 양평 어디더라? 기억도 잘 안 나. 정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 양평? 혹시 정확한 주소 알아? 집에 가면 등기부등본 있을 거야. 왜?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 나 최정희야. 혹시 다음 달 경기도 개발계획 발표 내용 알아? 응, 양평 쪽. 네? 정말?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끄는 정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수가 너 대박 났다. 무슨 소리야? 그 땅 다음 달에 개발 예정지로 발표된대. GTX-C 노선 확정되면서 양평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될 거래. 그게 무슨 땅이 얼마나 넓어? 한 5천 평 정도? 정희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천 평 평당 개발 예정지면 최소 500만 원은 받을 거야. 5천 평이면 250억? 미수가 너 250억짜리 땅 주인이야. 미숙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했습니다. 사부 탐욕에 가면 정이야, 그게 정말이야? 내일 등기부등본 가져와. 내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연결해 줄게. 확인해보자. 그날 저녁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먼지 쌓인 봉투 안에서 20년 된 토지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정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변호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땅 정말 대박이십니다. 다음 달 15일에 정부 발표 예정인데 GTX-C 노선 확정으로 이 일대가 전부 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묶입니다. 평당 500만 원은 기본이고 위치가 좋으면 80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5천 평이면 최소 250억, 최대 400억까지 가능합니다. 미숙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생 하루 7만 원을 벌기 위해 12시간씩 일했는데 갑자기 250억이라니. 그런데 박미숙 씨, 이 정보는 아직 극비입니다. 절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혹시라도 정보가 새나가면 투기 세력이 개입할 수 있고 자녀분들이 알게 되면 재산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250억 이런 돈이 내게 있다니?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희예요. 소영과 재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소영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왜 왔니? 엄마 걱정돼서 왔죠. 눈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미숙은 소영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아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차갑게 거절하더니 갑자기 웬 효녀 코스프레인지. 괜찮다, 돌아가라. 엄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수술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됐다. 이미 해결했다. 네, 어떻게요? 친구가 도와줬다. 순간 소영과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친구요? 무슨 친구가? 40년 전에 알던 친구야. 그만 가보거라. 하지만 소영과 재훈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저희가 저녁 해드릴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미숙은 의아했지만 일단 딸이 만든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영이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아빠가 남기신 땅 있잖아요. 양평에 있다던 그 땅? 미숙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아니,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던데. 혹시 감정평가 받아보셨나 해서요. 산골 땅인데 무슨 감정평가? 재훈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외곽 땅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희가 알아봐 드릴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미숙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 혹시 뭔가 들었니? 소영과 재훈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뭔가 알고 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연히 들었어요. 양평 쪽에 GTX 노선 들어온다고.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 땅이 혹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나 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소영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부동산 카페에서 본 거예요. 다들 그 얘기하던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소영의 친구가 정희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연히 정희가 미숙이가 대박 났다고 전화하는 걸 엿듣고 소영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소영과 재훈은 그날 즉시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했고, 미숙의 땅이 최소 250억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오부 가면 벗기기. 그날 이후 소영과 재훈은 매일같이 미숙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점심에는 삼계탕을, 저녁에는 갈비찜을 해왔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엄마, 혈압은 괜찮으세요? 엄마, 이거 홍삼인데. 건강에 좋대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에는 그래도 내 딸인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방문을 통해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그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언제 땅 얘기 꺼낼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충분히 믿음을 쌓고 나서. 빨리 해야 돼. 다음 달 발표 나면 땅값 치솟을 쓸 텐데. 그 전에 상속 절차 밟아야. 알아. 이번 주 안에 변호사 통해서 서류 준비할게. 250억이면 우리 빚 다 갚고도 100억은 남겠네. 당연하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 돼. 미숙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실명을 걱정한 게 아니라 250억이라는 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그 양평 땅 말인데요. 응? 요즘 부동산 사기가 많다잖아요. 저희가 관리 좀 도와드릴게요. 관리? 내 엄마 혼자 계시니까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차라리 저희 명의로 옮겨 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재훈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상속세 문제도 있어요.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습니다. 너희, 내가 죽기를 바라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됐다.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저 외동딸이잖아요. 어차피 제가 받을 거면 미리 정리하는 게. 누가 너한테 준다고 했니? 예.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리고 내 재산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야. 순간 소영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외동딸이에요. 당연히 엄마 재산은 제가 받는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내가 병원에서 죽을 뻔할 때 600만 원 없다고 했던 너한테 왜 250억을 줘야 하지? 그건 그때는 저희도 사정이. 사정. 같은 날 3억짜리 차 사고 5천만 원짜리 잔치 준비했던 게 사정이니?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차는 할부고 잔치는 장인어른이. 닥쳐라. 미숙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같은 이선자들을 난 평생 처음 본다. 내가 죽어가도 모른 척하다가 돈 냄새 나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 코스프레냐? 엄마! 당장 나가.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 6부 마지막 결단. 하지만 소영과 재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수십 통씩 걸고
심지어 미숙이 일하는 시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미숙이 집에 돌아오니 소영과 재훈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 어떻게 들어왔니? 예비키로요, 엄마. 오늘은 꼭 얘기 끝내고 가려고요. 재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상속 증여 계약서예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안 된다고 했잖니? 엄마, 제발요. 저희 지금 정말 급해요. 소영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급하다고? 네, 사실은요. 재훈 오빠가 투자한 코인이 폭락해서 빚이 20억이 됐어요. 이자만 매달 3천만 원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죽어가도 모른 척한 내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재훈이 소영을 밀치고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이러면 저희 파산이에요. 물러서라. 안 돼요. 오늘 이 서류 처리 안 하면 우린 끝이에요. 재훈이 미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당장 나! 어머님, 제발. 실랑이 중에 미숙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쿵! 머리가 TV 받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피가 흘렀습니다. 소영과 재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희와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정희는 며칠 전부터 미숙이 걱정되어 몰래 CCTV를 설치해 두었고 오늘 소영 부부가 억지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을 불렀던 것입니다. 경찰이 소영과 재훈을 제압했습니다. 특수폭행 재물손괴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대화하던 거예요. 하지만 CCTV에는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소영과 재훈이 강제로 서류를 들이밀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까지. 미숙아, 괜찮아? 정희가 미숙을 부축했습니다. 미숙은 피를 흘리면서도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니?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는 순간 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7부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미숙은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도움으로 양평 땅도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최종 매각가 320억 원. 미숙은 그 돈으로 먼저 정의에게 40년 전 빌려준 돈의 10배인 3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정의는 거절했지만 미숙은 억지로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숙아,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응, 내 마음이 편해. 미숙은 전 재산 300억 원을 공익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지원재단을 설립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의 학비와 급식비,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굳이 저소득층 청소년이야? 내가 그 아이들이었거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만약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몰라. 재단 설립식 날,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아이가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평생 은혜 못 잊겠습니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미숙은 정희와 함께 작은 한옥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가 어때? 강원도 산골 마을의 조용한 한옥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좋네. 여기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미숙은 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32년간 하던 떡볶이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미숙아, 아깝지 않아? 응.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사 가는 날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 배웅해줬습니다. 미숙 언니 건강하세요. 우리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32년간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별은 쓸쓸했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8부 예상치 못한 방문. 강원도 한옥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정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재단 관계자들은 수혜 학생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박미숙 선생님, 이번에 장학생 김민준 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그 아이가? 네. 편지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미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숙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소소이. 호주로 이민 간 작은 딸 소희였습니다. 어머님 5년 만이에요. 소희는 아기를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너무 죄송해요. 소희야, 너 왜? 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호주에서 연락도 안 했다고. 그리고 언니가 어머님께 한 짓도 다 들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불효자식이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뵙고, 전화 한 통 안 드리고, 어머님 생신도 다 잊어버리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머님 재단 설립하신 기사 봤어요.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평생 떡볶이 장사로 모은 돈, 전액 기부한 67세 할머니. 그 기사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소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은 평생 자식들 위해 사시고 마지막엔 남은 돈마저 다른 아이들 위해 쓰셨는데 저희는 어머님께 뭘 해드렸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숙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라. 소희야, 어머님, 일어나서 들어와. 아기 무겁겠다. 소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할 것도 없다. 넌 호주에서 열심히 살았잖니? 연락 못 한 건 내가 바빴으니까 그런 거고. 어머님, 소희가 미숙을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어렵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암 투병 끝에 1년 전 세상을 떠났고 혼자 아기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 연락 못 드린 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아서였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미숙은 소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어머님 근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언니한테는 정말 한 푼도 안 주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앞으로도 안 줄 거야. 왜요? 그래도 언니잖아요. 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희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내 언니는 내가 죽어가도 돈이 아까워서 외면했어. 그런데 내게 큰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달려왔지. 그게 진짜 가족이니?
하지만 넌 달라. 넌 힘들어도 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았잖아. 그게 진짜 효도야. 소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미숙은 집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내 앞으로 만든 거. 소희가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20억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돈이야. 원래는 나 죽으면 너 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넌 받을 자격이 있어. 혼자 아기 키우며 간호사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돈으로 편하게 살아라. 소희는 통장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게요. 구부 마이너스 진짜 가족. 그날 이후 소희는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미숙의 한옥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엄마와 가까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매일 와서 밥 해드릴게요. 괜찮아. 엄마가 혼자서도 잘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라도 할게요. 소희는 정말 매일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나비예요. 3살 외손녀 은지가 나비를 쫓아다니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네. 할머니도 예뻐요. 순수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영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석방되자마자 강원도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미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은 하루 종일 문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소영은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소희가 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니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소희야, 넌 내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잖니?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미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이 더러워진 소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재훈이는 저랑 이혼했어요. 모든 빚을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갔어요. 저는 지금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차도, 친구도 다 잃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깨달은 건 제일 소중한 걸 잃었다는 거예요. 바로 어머니를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소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라도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돈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딸로 살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아, 네, 어머니? 일어나. 소영이 떨리는 눈으로 미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들어와 밥이나 먹어라. 어머니. 소영은 미숙의 발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짜 행복.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한옥에는 이제 3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숙, 소희,
그리고 소영. 소영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어머니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그래, 고맙다.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새 모녀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진짜 행복이요? 응. 진짜 행복은 큰 돈을 갖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날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더라. 소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죄송해요. 괜찮아, 늦었지만 깨달았으면 됐어. 석양이 산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저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은지가 강아지와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봐요. 강아지가 재롱 피워요. 그래, 귀엽네.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숙은 이제 72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고 마당의 텃밭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소희는 인근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은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마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점심은 제가 해드릴게요. 소영 씨 고마워요. 소영은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비싼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숙 선생님, 이번에 장학생 출신 학생이 의사가 되어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젊은 의사가 한옥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김민준입니다. 10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아, 그 아이. 서울대 갔던. 네, 선생님 덕분에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고향에 진료소를 열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제게 준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미숙은 마루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이었다. 내가 도운 아이가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니.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창밖으로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그 땅 잘 쓰였어요. 우리 딸들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됐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없어요.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세상을 떠난 남편의 대답처럼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박미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둘째, 베풀매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미숙이 40년 전 정희에게 베푼 것이 결국 자신을 구했습니다. 셋째,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소영처럼 늦게라도 깨닫고 변화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사람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